꿈을 꾸는 당신에게 핏다리 W 일본 유학. 안녕하세요. 일본 유학 전문가 손농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국제 국어가 외국어 전문가. 저는 일본 유학 전문가이고요. 일본 유학 또 일본 취업 전문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과 2학년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서 전공하는 건 IT 쪽에, 컴퓨터 쪽에. 컴퓨터 전공을 해서 일본 컴퓨터 회사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한국의 기아정보연구소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아하고 현대하고 합병되기 전에 기아정보연구소에 제가 스카우트에서 들어와서 2005년도까지 기아정보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회사 그만둘 쯤에는 제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해외 사업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일본에서 우연히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일본 학교 관련 일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요.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겸업을 해봤어요. 회사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해봤는데 이쪽 일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일을 접고 학교 일을 2005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건데 제가 했던 일들이 요즘에 요즘에 이렇게 좀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좀 제가 전공을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근무할 때 IT 관련 일을 했지만 AI 쪽에 일을 했어요. 인공지능 쪽에. 그래서 요즘 한참 4차 산업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된 기본적인 일을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연을 맺기 시작했어요. 일본어 선생님, 전국 중고등학교 일본어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전국 일본어 교사연구회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나왔던 채널 W라는 일본 전문 프로그램에서 일본 유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가 일본 학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7월에 한일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일본 학교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위축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톱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효진국제교육센터는 소개는 좀 제가 간단히 드리고요. 왜 일본인가, 그 다음에 일본 유학 정보, 일본 대학 입시 소개, 그 다음에 일본 전문학교 입시 소개, 팬데믹 관련된 특히 요즘에 이제 이거는 어느 누구도 겪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이렇게 한 8개월 동안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앞으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이 부분도 좀 제가 깊숙이 자료도 조사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와중에도 보니까 일본 취업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주에도 5명 정도의 일본 취업 희망자들 일본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면접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일본하고의 어떤 취업 관련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효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왜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왜 일본일까요? 근데 요즘에 왠지 좀 씁쓸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80년 후반기, 그러니까 7년도, 88년, 89년도에 이렇게 일본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IT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일본에서 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런 건데 최근에 나오는 일본 뉴스들은 정말 그때 그 시절에 그냥 멈춰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때 개발을 했던 거는 세븐일레븐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거든요. 세븐일레븐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 11시쯤에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이 남자이고 여자이고 몇 살 정도 먹었고 뭘 사가는 걸 꼭 체크를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몇 번 계속해서 오면은 예를 들어서 딸기우유다. 그럼 40대 청년이 저녁 11시쯤에 와서 딸기우유를 먹는다. 그럼 그 편의점에는 그 시간대에 딸기우유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파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편의점에서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짜면서 이런 시대가 될까
하는 정도였었는데 요즘에 제가 일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제 마음에 그 시절에 좀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러한 기술들은 일본에 아직도 충분히 많이 있고 하는데 그게 현업들하고 충분하게 연계가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손예진 대기업 사원증 취업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入社試験では入社試験のどういったものをテストとして出されるんですか？네. 조금 전에 그 내용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기업 입사시험인데 입사시험 그냥 면접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이. 그냥 대기업 시험인데 면접만 보는데 학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어떤 그 필기시험을 전혀 하지 않고 면접으로만 대기업 입사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플이나 토익이나 그런 거 물어봤냐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물어본 적 없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 2019년도 제가 학생들에게 특강하는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이제 팬데믹으로 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 자료를 보여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제 끝나면은 일본이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시점에서 보면은 일본의 취업은 대단했다는 거죠. 한국하고는 대기업 시험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깃발을 들고 환한 웃음으로 소매를 잡아끄는 사람, 마치 후계 기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업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 와서 설명회를 꼭 좀 들어달라. 우리 회사에 와서 취업 좀 해달라. 그때 말로는 일본에서 제가 보면은 쟁탈전이에요. 졸업생 쟁탈전. 제가 일본의 학교에 이렇게 대학이나 전문학교 이렇게 다녀보면은 제가 가장 부러운 게 있었다면은 취업률 100%. 예를 들어서 전문학교 2년제면 1학년 후반에 이미 취업이 다 돼버려요. 내정이 다 받아. 취업률 100%다. 그런 게시판에 그런 광고가 붙었어요. 근데 그때 시점에 저희 한국은 형편없었거든요. 형편없어요. 조금 한국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그 와중에 일본은 저 정도 취업률이 좋다는 걸 제가 보고 아, 정말 대단하다. 그 이유가 딱 있었어요. 취업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 지난해 일본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는 1.4개. 대졸자 취업률도 97%가 됐습니다. 졸업은 곧 취업,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보다 졸업생의 수가 부족한 거예요, 일본은. 근데 어때? 0.6이라 한국은 0.6이라고 나왔지만은 한국은 0.54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 일본에서는 경쟁률이 낮고 오히려 예전과 달리 일본에서는 졸업생들을 모셔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났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일본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자, 한국 얘기 좀 들어볼까요? 청년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취업률과 실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9년도 뉴스입니다. 근데 요즘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즘은 매월 갱신되고 있어요. 정말 불행하게도 매월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한국이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실업률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실업률은 어느 누구도 해결 못 했어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요즘에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보면은 대단한 실업률이에요. 이 과제는 끝이 없고,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정말 암담한 일이죠. 지금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 한국 이유를 제가 잠깐 들어볼게요. 왜 그럴까? 한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에요. 10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대기업 정책이죠. 그런데다 그 10대 기업의 그 80%를 차지한 만큼의 국민들이 수혜를 보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수혜자가 그 안에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겨우 4%밖에 안 돼요. 4%. 그 80%의 용량에 있는 GDP 용량에 있는 수혜자가 80%가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겨우 4%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96%의 인원들이 나머지 경제 역량의 20% 안에서 아웅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요. GDP도 정말 대단하고 수출도 많고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특히 요즘에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모두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나라에 알려지다 보니까 한국을 선호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학생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일본은 20만 명, 3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 계획은 왜냐면은 지금과 같은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거를 유학생으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세웠습니다. 그러자 우리 대한민국은 유학생 정책을 하나 펴지 않았어요. 학교별로 학생 수가 부족하니까 각국에 가서 홍보해서 학생들 데려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입니다. 근데 그 10만 명 학생들이 어때요?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 60%가 취업을 희망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면 유학생들이 그렇게 실력자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학교에 자기 모국에서 고학력자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부 글로벌 기업입니다. 제가 자주 출장을 가는 게 베트남 하노이 쪽인데요. 하노이에 가면은 정말 어느 날 오후에 보면 끝이 안 보이는 하얀 리무진이 쫙 지나가요. 깨끗한 리무진이. 저게 어떤 것일까 했는데 삼성전자 차예요. 삼성전자에 출퇴근해주는 차. 하노이의 청년들이 저 버스에 타는 게 로망이에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해외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많고 또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많이 희망해서 결국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우리 한국의 A클래스 명문대학교 졸업생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못 들어가고 해외 유학생들에게 밀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시 좀 더 나은 중소기업으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악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출산 고령화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악이에요. 사실 저출산. 일본 실정. 일본은 중소기업이 발달됐어요. 99%가 중소기업이에요. 90년도 중반에 바블 때문에 대기업이 다 완화가 돼버렸어요. 국가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려서 일본이 어떻게 해요? 유학생들을 20만 명 받아들일 20만 명 유학생을 영입하기 위한 그런 아주 프로젝트로 개발을 해서 했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보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 또 만나요. 일본 팀들이. 그 정도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유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약 140만, 14,000명.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이 정말 적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 되지 않은데, 어떨까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일본에서 가장 선호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학생들을 좀 미워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한국 학생이 너무 좋아해요. 기업들은. 일 잘하지. 머리도 빠르지. 그 다음에 어때요? 생활력도 강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거의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약 3년만 가서 일본에 생활하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을 못 합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선호를 합니다. 일본은. 자, 일본이 중소기업이 발달됐다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각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일본은 국내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근데 그 기술력이 국내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검사기, 자동 검사기를 우리나라 개발했다고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자국에서는 이용하지 않지만 걔네들도 똑같은 기술이 있어서 개발을 해서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국에서는 그걸 안 써요. 그거는 정책이 문제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 부분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본어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매년 80만 명 감축한다는 거. 그 15세에서 64세, 뭐 죽는다는 것이. 죽고, 고령하기 때문에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질 않은 일본도. 근데 우리나라보다 약 15년 정도, 10에서 15년 정도 고령화가 빨리 와 있습니다. 일본 현재. 고령화가 와 있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그런 나라예요. 자기 회사에 한 번 취업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그 회사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주 4일 근무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주 4일만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 그리고 나머지는 네 뭐 어떤 일에도 상관없어.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은 투잡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 회사에서 이만큼만 네가 해줘라. 그 정도로 사람이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정책까지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일본 대학교 취업률이 98%다. 한국은 여기 보면은 이제 0.48. 한국은 그나마 좀 더 일본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졸 취업률이 제가 6월 달에 보니까 67%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 기업이 선호하는 외국인이 한국이 이렇게 일본 기업이 선호를 한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80년 후반에부터 90년 초까지 이렇게 일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IT 기업 저희가 한 500명 있었는데 저 혼자 있어요, 외국인. 근데 한 번도 제가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던 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급여도 많이 받았어요. 급여 그때 당시.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볼 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볼 때 한국 유학생들을, 한국 취업자들을 어떻게 보면 차별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도 저기 광화문에 가고, 대사관 앞에 가야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안 가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극우 세력들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극소수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 나라의 미디어에 클로즈업 돼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는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수원에서 그 버스에 위안부 상을 싣고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버스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수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에서 대서특별, 한국 버스에는 위안부 상이 전부 실려요. 그 정도로 미디어 쪽의 힘들은 그런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한다. 이제 일본 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원래 학생들 있으면 좀 좋은데 선생님들도 일본 유학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유학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가장 기본적인 게 12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아니면은 고졸 학력 인정 자격증. 그걸 이제 보면 되는데, 일단 그걸 취득하는 자가 일본에 유학을 할 수,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본어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본어인데, 일본어 EJU라는 게 이제 일본 유학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유학 시험, 그 다음에 일본어 능력 시험 JLPT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EJU라는 시험이 이제 400점, 약 400점 만점인데 200점 정도 되면은 일본의 최하 전문학교는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JLPT는 5급에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2급 이상인 학생들은 일본 유학을 갈 수 있고, 또 이제 전문학교는 EJU라는 JLPT라는 자격만 있으면 가는데, 만약에 내가 명문대학을 가고 싶다, 명문대학을 꼭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EJU라는 시험을 꼭 봐야 됩니다. EJU라는 시험 봐서 고득점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학생들이 간혹 묻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떤 학교들은 그냥 참고만 해요. 성적은 뭐 좋고 나쁘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봤을 때 일본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학생들은 일본 현지 학교, 일본 현지에 있는 일본어 학교에 가서 6개월 이상 공부를 하면 돼요. 어학연수를 6개월 이상 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0점이라든지 JLPT 2급 이 수준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학교는 그 일본에 보면
2년제에서 4년제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대학은 뭐 한국 대학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이런 자격이 주어지면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준비, 원서 준비 그런 걸 다 해서 어떤 학교들은 일본에 도의를 해서 면접도 시험을 봐야 되고 학교에 따라서 필기시험이 있는 학교도 조금 있습니다. 간단한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시험이 있는 학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학교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그때 당시에도 뭐 스카이프라든지 그런 면접 그런 그 영상으로 면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 가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요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런 그 학생들은 일주일 하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평일에는 4시간 그다음에 휴일에는 8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한 비용이 약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벌어서 생활비를 본인들이 충당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돌아온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요즘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취업을 대부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전문학교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전문학교, 일본의 전문학교 졸업하고 한국 사이버대학이라든지 또 어떤 대학에 따라서 3학년으로 편입이 또 하는 학력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본 교육기관을 잠깐 보시면 대학이 약 78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단기 대학. 일본의 이제 단기 대학이 우리나라의 대학, 전문대학. 우리나라의 뭐 대학 그렇게 나오는 대학 있죠. 저는 사실 저희 한국에 4년제인지 2년제인지 아직도 구별을 안 가요. 대학 이름만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학이라고 나오는 데가 이제 일본의 단기 대학. 단기 대학인데 2년제죠. 여기가 있고 또 전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교는 저희 한국에 여러분들 구별을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서 학교 허가를 내서 만든 학교와 우리나라에도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냐면 IT 전문학교. 여기 단기 대학은 우리나라의 그 전문학교. 우리나라의 전문학교인데 준 학사가 나오는 학교. 근데 여기는 일본은 조금씩 없어진 과정이에요. 유아보육학과라든지 간호학과 이런 데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외에는 점점 없어진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은 4년 전문학교는 일본의 전문학교는 그야말로 전문 기술만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그 이론이 10%, 90%가 실기예요. 그러니까 실기고 현재 실질적으로 그 수업 수는 굉장히 많지만은 현재 전문 기관에서 뭐 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요. 강사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그런 분들이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에 맞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학교 학생들은 바로 졸업하고 나서 기업에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전문학교가 약 3,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학생들이 이런 전문학교 졸업생들은 정말 그야말로 취업이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가장 좀 어려운 게 단기 대학 학생들이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점점 없어지고 한국도 점점 그게 일본의 전문학교의 어떤 그 능력을, 기술을 좀 많이 배우자. 그래가지고 요즘 벤치마킹하러 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비면인데요. 국립대학은 약 82만 원. 그 다음에 공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은 일본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약 11점 몇 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과대학, 단기대학이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 있는데, 전문대학교 학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70만 원부터 약 135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 학교, 제가 조금 전에 일본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일본어 학교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일본어 학교로의 학비가 대충 평균적으로 약 76만 원, 80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학비들이 학교에 따라서 뭐 분기별로 나눠서 내는 학교가 있고 또 반학기씩 이렇게 나눠서 내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생활비는 뭐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생활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에서 학생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생활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일본은 거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생활비는 대부분 본인이 개인이 충당을 하는 학생들이 일본 현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주인데요.
이런 이제 학생 그 거주 현황은 잠깐 이게 표를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학생들이 가는 데는 대부분 뭐 개인이 얻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개인이 얻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한국 그 현지에서 일본 현지의 부동산들하고 연계를 해줘가지고 위치하고 뭐 크기라 비용 이렇게 잘 따져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시설이 다 갖춰진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 그런 곳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뭐 마음에 맞는 친구들 2명이서 방 하나에서 생활한다든지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방 하나에서 혼자가 사는 경우가 있고 방 하나에서 둘이만 사는 경우 그리고 거실이나 화장실은 이렇게 다 똑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EJU하고 JLPT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사실 EJU 시험이 전반기 시험이 취소가 됐어요. 문제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매년 2번씩 시험이 있습니다. 6월하고 11월 이렇게 그 다음에 12월에 JLPT 시험이 있고요. 이거는 미리 이제 이렇게 접수하는 날짜가 한 2개월 전에 온라인상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접수해서 뭐 한국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EJU라든지 JLPT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이 봐요. 일본어 자격시험이다 보니까. 일본 현지에서도 보고 저희 나라에서도 보고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EJU에 관련된 건데, 여기는 이제 4년제 대학의 명문대학을 어느 정도 이제 국립 명문대학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그 종합과목이라든지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뭐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이런 게 종합과목. 그 다음에, 이과의 수학, 수투를 일본어로 보는 거예요. 수학 2인데 문과 같은 경우 수학 1. 영어가 없는데 이제 영어의 어떤 토익이나 토플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목 시험 점수 배정인데 이게 약 400점 만점인데 일본어가 여기 400점 그 다음에 이제 이과 그 다음에 종합 과목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수학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회종합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과목을 그러다 보니까 모집 요강을 본인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모집 요강을 미리 잘 분석해보고 어떤 점수, 어떤 과목의 점수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를 미리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예전까지 정도 이제 시험 학생들 인원 수죠. 이제 이 정도로 학교가 일본의 명문대학 수준이다. 도쿄대학이라든지. 사실 요번에 팬데믹으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올해는 아마 학생들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명문 학교들은 다 일본의 현지에 불러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 만약에 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집 요강인데 잘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책자 드리겠는데 그런 책자 안에 어떤 학교들은 어떤 과목을 위주로 몇 명을 요구한다. 그때는 뭐 EJ 점수 몇 점, 그 다음에 아까 사회종합 점수 몇 점, 그 다음에 이과 점수, 문과 점수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다 여기에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학교는 제가 이제 전문학교들도 이제 여기 책자에 제가 나왔는데 뭐 고베전자 전문학교라든지 이런 곳들은 IT로 유명한 학교. 오사카 종합 디자인 전문학교 이런 곳은 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뮤지테스 이런 곳은 뭐 여행사, 관광, 그 다음에 공항 이런 곳, 그 다음에 EC 여기도 이제 컴퓨터 학교고, 그 다음에 국제 고토바라는 학교인데 여기는 어학,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영어,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 종사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길러서 바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 근래에 좀 생각을 해본 내용들인데 잠깐 제가 소개를 하고 제가 오늘 나머지 시간을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사실 균형 잡힌 삶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학생들도 이거를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도 해야 되고, 주변을 사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살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좀 베풀고 공헌하는 사람.
여기에 선생님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본인을 평가를 해보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가운데 빨간 점수가, 빨간 표가 있거든요. 이런 표들이 좀 동그랗게 원활하게 여기 보면은 교육하고 균형 잡힌 삶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거리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정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울퉁불퉁 돼가지고 이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어느 제가 자료에서 보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30살까지 배운다고 하네요. 30살까지는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30살부터 60살까지 일을 하는데 앞으로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중에서 약 1%만 성공한대요. 성공한 사람 1%. 그리고 4% 정도는 경제 문제를 겨우 해결할 사람. 그 다음에 15%는 이제 90세 전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는 어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라 이거죠. 지금은 제가 한국이 그래도 좀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국가가 힘이 있어서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질 거라 이거죠.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이 교육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재력을 내가 얼마나 잘 이렇게 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공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요했던 게 꿈이었거든요.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꿈과 목표가 들어있는 나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항상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내가 작성하는 습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사실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봐요. 학교에 가서 꿈을 물어보는데 꿈이 없어요. 거의 95% 이상은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가지면은 자기가 균형 잡고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런 거를 가르쳐 준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거를 좀 그 주제로 잡았었고요. 홈컨택트 시간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제가 어떤 그 회사가 글로벌 회사예요. 어떤 회사가 14개국과 글로벌 미팅을 하는데 10,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홀이에요. 10,000명 정도 쫙 홀에가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 혼자 나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누구 나왔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뭐예요? 줌. 과연 이런 영상들이 저희가 8개월 전에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요즘에 비대면에서 이런 게 성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이런 시대일수록 경쟁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의 어떤 IT 능력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죠.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이런 거하고 사회의 변화를 잘 융합시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하드웨어 쪽, 소프트 쪽하고 하드웨어 기술하고 시대의 변화에 잘 융합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과연? 이런 일들을 앞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아마 이 팬데믹 이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생각했냐면은 제가 단순하게 IT 시대, 제가 일본에서 AI 연구실에서 개발한 거 인공지능 그때 가장 그게 근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흘러나오는 이런 빅데이터하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뭔지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모든 게 요즘에는 로봇, 그렇죠? 로봇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많이 오죠. 그리고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빨리 와버렸어요. 빨리 온 거예요. 저 이거 4차 산업 얘기해도 언제 저런 시대가 올까 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두를 사고 싶어요. 매장에 가서 구두를 사고 싶은데 구두 매장에 안 가도 그 매장에 있는 구두를 딱 클릭해가지고 자기 발에다 딱 찍으면 자기 발에 그 구두가 딱 신겨져 있어요. 그리고 반지 딱 찍어가지고 자기 손 딱 하면 반지가 딱 찍혀요. 그럼 반지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그 옷 딱 클릭해서 사이즈 딱 해서 그 옷을 자기가 다 입어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요즘에 학문들은 3개월짜리다. 진짜 기본적인 그런 학문 빼고 기술적인 것 그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회 변화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장 뭘까? 그런 생각을 그런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있죠? 이게 옆에 접니다. 저렇게 유학생들 상담했어요. 저 오른쪽에. 이거 마스크 쓰고 앞에 뭐 가리막하고 또 창이 있어요. 3단을 맞고 유학생들 상담을 했습니다. 코엑스에서. 저거 그림 보면 남들이 웃죠? 웃을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마스크 쓰고 강의를 하고. 제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테헤란으로 쭉 걸어갔는데 다른 세상을 걸어간 것 같아요. 표정이 하나도 얼굴이 안 보이고 저번 마스크로 다 가리고 쫙 걸어오는데 꼭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혼자 차 마시고 커피 마시기 힘드니까 인형 갖다 놨죠. 마네킹. 이거 봐보세요. 아까 결혼식 하는 거. 이렇게 혼자 앉아있어요. 이것도 똑같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 의외로 저희가 이 4차 산업이라는 내용들,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때문에 보이질 않지만 너무 빨리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8개월 동안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뉴스 들어보세요. 마치 영화 같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시대가 너무 빨리 왔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스스로 선생님들 자체도 제가 요즘에 뭐 선생님들 뭐 온라인 수업하는데 저한테 막 문의 오는 선생님들 많아요. 온라인 영상, 유튜브 찍는 거, 뭐 편집하는 거. 왜 선생님들이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도 힘든데. 그래서 참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경쟁력을 누구도 강화를 해야 되겠구나. IT 쪽이라든지 디지털 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변화에 맞는 어떤 이런 기술과 융합해서 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을 충분히 강화시켜야 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유학이라든지 또 일본 취업이라든지 또 일본 학교들하고 어떤 그 앞으로의 오늘 같은 날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제 같은 날이 또 계속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또 저희들에게 조금은 좀 더 밝은 어떤 미래가 기다리지 않을까. 팬데믹 이전하고 똑같은 시대는 정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오늘 여러분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